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손녀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진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원래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 읍내에서 30년 넘게 순댓국집을 했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새벽마다 사골 우려내고 밤 늦게까지 설거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당시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좀 추스르고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됐네요. 그럼 오늘의 이 사연이 이기적인 욕심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에 대한 경종을 울려줄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된 건 제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어요. 저는 30이 갓 넘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그때 아들은 겨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원래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꽤 긴 시간 병원 신세지던 남편을 보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라곤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친정도 시댁도 사정이 좋지 못해 손 벌릴 곳도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당시 사시던 작은 주택을 저에게 물려주고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가며 말씀하셨어요. 순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이거라도 받고 우리 손주 잘 키워줘라. 읍내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슬라브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이라고 해봐야 평수로 5-6평 될까 말까한 좁은 공간. 그래도 제겐 전부였어요. 저는 그 집 앞부분을 수리해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댓국 장사를 시작했네요. 결혼 전에 순댓국집 주방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새벽에 일어나 사골 우려내고 밤 10시에 불 끄고 뒷방에서 아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장사하며 살았어요. 식당이라고 해봐야 테이블 6개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었죠. 솔직히 대단히 소문난 맛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네 장사하며 단골들 위주로 먹고 살 만큼 유지되는 것에 감사하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그 식당이 집이자 일터였습니다. 아들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시킨 게 다 그 순댓국집 덕분이었죠. 그렇게 장사해서 키운 아들 창민이는 전문대를 나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큰 회사가 아니라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이듬해 손녀를 낳았어요. 며느리는 첫인상이 참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딱 떠오른 생각이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었죠. 눈매가 날카롭고 말투가 무척 또박또박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굉장히 당차 보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 똑부러지게 잘 키울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면 아이를 앞장세워 대놓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혜빈아, 할머니한테 용돈 얼마나 주실 건지 물어봐. 혜빈이 용돈 많이 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손녀한테 돈 달라고 손을 벌리게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었는데 그게 매번 반복되니까 나중엔 슬슬 부담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오려면 한참 걸리는 곳인데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났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당황하긴 했지만 반갑게 맞았죠. 어머나 수경아,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밥은 먹었어? 저는 얼른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고 깍두기도 새로 담근 거를 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얼룩,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테이블, 그걸 하나하나 훑어보는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어요. 차갑다고 해야 하나? 뭔가 계산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다 먹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본론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창민 씨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창민이가? 아니 왜? 회사에 무슨 일 있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가뜩이나 작은 회사라 박봉인데 애는 커가고요. 창민 씨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혜빈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제가 마트에서 알바하잖아요. 그래도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 제가 어두운 얼굴로 바라보자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창민 씨가 가장이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많은가 봐요. 요즘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애 어릴 때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미래도 안 보이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이 빠듯하게 산다는 건 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서울 물가가 비싸서 허덕인다는 거,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요. 아들한테 직접 들은 적도 있고 안 들어도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알지. 그래서 내가 틈틈이 보태주잖니. 그 말에 며느리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모르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세금 떼고 공과금 내고 혜빈이 키우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나마 제가 마트에서 알바라도 하니까 밥 굶지 않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서론이 긴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자 애가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어요. 창민 씨가 군대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도 땄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카센터만 차리면 월급쟁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잘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돈이 없으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 똑바로 바라보며 눈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식당을 파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식당 처분해서 카센터 차리자고요. 제가 대충 물어봤는데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평수면 팔아서 창민씨 카센터 차리고도 남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당을 팔라고? 네. 어차피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힘들게 식당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몸만 상해요. 뭐 며느리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이 먹으니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그래서 천년만년 장사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장 식당을 팔라니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이 식당 팔면 난 어디 가서 살고? 여기서 내가 장사만 하니? 여긴 식당이기 전에 내 집이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오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로 모실게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죠. 아유, 너희 집에서 어떻게 나까지 사니? 애랑 살기도 좁을 텐데. 아들네 집은 서울 외곽 방 2칸짜리 빌라였어요. 하나는 아들 부부가 쓰고 하나는 손녀방으로 꾸며놨죠. 좁은 집에 아이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방과 베란다를 꽉 채우고도 거실 여기저기 물건이 넘쳤어요. 솔직히 제가 가면 잘 자리도 마땅치 않았죠. 게다가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것도 영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하루 이틀 보는 것도 버거운데 매일 얼굴 맞대고 살면 어떨지 겁나기까지 하더라고요. 눈치 보며 밥 먹고 숨소리도 조심하며 지내야 할 텐데 차라리 낡은 식당에서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죠. 그래서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된다.
이 식당은 절대 못 팔아. 제 망설임 없는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지더라고요. 어머, 왜요? 창민 씨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도와주기 싫어하세요? 설마 자식보다 이 낡아빠진 식당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긴 그냥 식당이 아니잖아. 여긴 내가 살 집인데 어떻게 파니?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로 모신다잖아요. 싫다. 내가 이 나이에 갑자기 낯선 곳에 가서 무슨 낙으로 사니? 난 여기가 좋다.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며 바라보는데 눈빛이 무시무시했어요. 어머님은 왜 맨날 본인 생각만 하세요? 아들 등골이 빠지는데 이깟 식당 하나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창민 씨 하나잖아요. 며느리가 원망이 가득 담긴 얼굴로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 얘기는 이제 옛말인 것 같았어요. 자기 말 한 번 거절했다고 저를 쥐잡듯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해도 이 식당은 절대 못 판다. 안 될 말이야. 제가 다시 한번 못을 박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더니 콧김을 내뿜으며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차문을 어찌나 세게 닫는지 소리가 식당 안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좀 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어미랑 말하다 말고 성질을 잔뜩 내며 나가버린 며느리도 황당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카센터가 차리고 싶으면 창민이가 직접 말하면 되잖아. 왜 수경이가 나서서 그러지? 창민이도 같은 생각은 맞는 건가?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해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창민아, 어제 수경이가 와서 그러더라. 너 카센터 차리고 싶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하더군요. 뭐 마음은 있는데. 그럼 너도 엄마가 식당 팔아서 보태주면 좋겠니? 그 말에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카센터 차리는데 엄마가 왜 식당을 팔아? 카센터를 해도 나중에 우리가 벌어서 해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은 없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진 않았거든요. 어려서부터 독립적으로 자란 아들은 어려워도 당연한 듯이 부모에게 손 벌릴 애는 아니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혼자 몸이 달아 그러는 거죠.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수시로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장사도 안 되는 식당 좀 파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 누가 가져가요? 창민 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만 나간다니까요? 제가 오죽 힘들면 이러겠어요? 혜빈이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 다닐 거라고 자랑하는데 저희는 꿈도 못 꿔요. 제발 손녀 위해서라도 고집 좀 꺾어주세요. 들을 때마다 너무 지겹고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도 저는 더 완강해졌어요. 며느리가 들볶으면 들볶을수록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내가 돈으로 보이나?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 못 팔아. 죽어도 못 팔지. 그렇게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도 참 대단했어요. 그만큼 했으면 지칠 법도 한데 안 지치더라고요. 2달, 석 달, 반년 찾아올 때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어떤 날은 울기까지 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돌부처도 움직이겠어요. 혜빈이 좀 생각해보세요. 눈물까지 보이는 날에는 제 마음도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더 단단히 조였어요. 안 돼. 저런 눈물에 흔들려선 지금 이 식당 팔았다간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정신 차리자. 절대 안 돼. 그러다 며느리가 또 성질을 내면 정신이 번쩍 차려졌죠. 어머님, 식당 파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너한테 이해해달라고 한 적 없다. 그렇게 저는 그냥 버텼습니다. 안 돼, 못 팔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금은 절대 못 판다고.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그럴 때면 며느린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제가 고집불통에 모성애도 없고 자식 사랑도 모르는 이기적인 노인네로 보이는 것 같더군요. 저는 저대로 억울했습니다. 시어미 재산을 왜 며느리가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됐고 화도 났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저희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누가 먼저 포기하는지 대결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일로 며느리와 저 사이에 얼마나 큰 골이 생기고 저의 인생에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게를 마감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또 같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그래도 안 받을 순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죠. 그런데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날카롭던 말투가 사라지고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어머님, 저 내일 내려갈게요. 내일 쉬시는 날 맞죠? 뭐하러? 이제 그만 좀 오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맘 안 바뀐다고.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한동안 뜸하다고 했더니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한숨을 내셨어요. 저요, 며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제 사정만 내세웠네요.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반응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내일은 효도하러 갈게요. 어머님 서울로 모시고 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릴게요. 그동안 못해드린 게 많잖아요. 재밌게 노시다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적 있니? 그냥 애 잘 키우고 너희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효도는 무슨? 아니에요. 저 어머님이랑 화해하고 싶어요. 저도 반성 많이 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되는 건데 창민 씨한테도 혼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얘가 진심인 건가? 진짜 반성한 거야? 솔직히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 선뜻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년 넘게 들볶이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한 번쯤은 믿어볼까? 정말 반성했을 수도 있잖아. 창민이가 혼냈다니까 정신을 차렸나 보다. 저도 싸우기 지쳐 있었거든요. 얼굴 볼 때마다 으르렁대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자는데 제가 더 버티는 건 어른답지 못한 행동 같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정말로 아침 일찍 내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더군요. 그동안 저를 쏘아보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 외출 준비하라고 해서 하긴 했다만 어딜 간다고 그러니? 서울이요. 제가 유명한 한정식 집도 알아놨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데. 저는 아직 완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좀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막 나갔더라고요. 어머님 입장은 하나도 안 생각하고요. 평생 일구신 터전을 무턱대고 팔라고만 했으니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저도 괜히 코끝이 시큰했어요. 애가 그 정도 사과하며 눈물까지 보이는데 의심은 거두고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아니다, 수경아. 너도 다 창빈이 걱정되니까 그랬겠지.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한테도 이유가 있단다. 네, 알아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마음 푸시고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진짜 잘 모실게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식당 문을 잘 단속하고 며느리 차에 올라탔어요. 서울 구경도 오랜만이고 며느리랑 그렇게 단둘이 외출하는 것도 처음이라 살짝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서울에 도착해 큰 백화점으로 갔어요.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긴 하지만 백화점이라는 데는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골에서 순댓국만 끓이며 살다가 눈이 부시게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넋이 나가는 것 같았죠. 어머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며느리가 여성복 매장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유, 매일 순댓국이나 파는 내가 이런 옷 입을 일이 뭐가 있니? 괜히 비싼 거 살 필요 없다. 그래도 이런 외출복 한 벌은 있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다 제가 내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골라보세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옷을 받아들어 찬찬히 살펴보고 거울에 대고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맨날 기름 묻은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는데 그런 옷을 대보니까 얼굴이 좀 밝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색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걸로 사세요. 아니, 아이 갈아입고 가요.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요. 며느리가 손뼉을 치며 좋아하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유, 아니다. 아무리 봐도 낭비야. 아니에요. 진짜 잘 어울리신다니까요. 이걸로 사드릴게요. 그러더니 계산대로 가서 선뜻 계산했습니다. 가격표를 슬쩍 봤는데 제가 평소에 입는 옷값의 몇 배는 되는 것 같더군요.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론 싫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오고 그렇게 제대로 시어머니 대접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옷을 산 뒤에는 미리 알아봤다는 고급 한정식집으로 갔어요. 식당 안에 들어서니까 분위기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세련된 실내에 서 있던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더군요. 상이 차려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반찬이 20가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생선구이, 탕, 상다리가 부러지겠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혼자 계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대충 드셨어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먹니? 근데 이런 곳은 얼마나 하는 거니? 한두 푼이 아닐 것 같은데. 에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매일 오는 거 아니고 처음이잖아요. 그동안 제가 시집 와서 어머님 생신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몇 년치 생일상 몰아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차피 먹게 된 거 깨작거리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그런 제 앞에 연신 반찬을 덜어주고 물도 따라주며 신경을 썼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남아있던 앙금도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래, 뭐 수경이도 본래는 착한 애였는데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런 거겠지.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고 야박하게 대했나 봐. 이제부터 나도 좀 살갑게 대해주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실내가 예쁘게 장식된 커피숍에도 갔어요. 시원한 음료 마시며 며느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손녀딸 혜빈이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 창민이 회사는 어떤지 평범한 얘기들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며느리랑 싸우지 않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더군요. 음료를 다 마셔갈 쯤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셨어요? 아이, 그럼 좋다마다. 며느리 덕에 내가 아주 호강했다. 고맙다, 수경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기뻐요.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모실게요. 그동안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그 마지막 말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래, 가족이 다 그런 거지. 티격태격해도 결국은 화해하고 부대끼며 사는 거야.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철들었나 보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갔어요. 슬슬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묻더군요. 어머님, 정말 주무시고 가는 거 싫으세요? 혜빈이도 할머니 보면 좋아할 텐데. 아이고, 아니다.
내일 또 장사해야지. 나중에 시간 좀 길게 내서 그때 다시 올라오마. 제 말에 며느리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차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갈 때는 뒤에 타세요. 하루 종일 걸으셨으니까 다리 아프시잖아요. 편하게 좀 주무시면서 가세요. 그럴까? 그래, 고맙다. 그런데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는 손녀의 카시트가 고정돼 있었어요. 몸집 작은 아이들이 차에 탈 때 위험할까봐 앉아서 가는 의자 같은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 반대쪽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푹신한 시트에 몸을 기대니까 몸이 노곤해지더니 잠이 몰려왔어요. 종일 돌아다녔으니 다리도 뻐근했고요. 며느리가 그런 제 상태를 알기라도 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안전운전할 테니까 눈 좀 붙이세요. 잔잔한 음악 틀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자 절로 잠이 쏟아졌어요. 그때 차가 서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들, 꼬리를 물고 달리는 자동차들,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스르륵 눈이 감겼습니다. 그러다 차가 덜컹거려서 눈을 떴죠. 시간이 꽤 흘렀는지 창밖이 깜깜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은 온데간데 없고 가로등 불빛만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차가 막히는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든 모양이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안전벨트 매는 걸 깜빡했네. 그러면서 손을 뻗어 벨트를 잡아 버클에 끼우려고 당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해봐도 안전벨트가 엉성하게 끼워지고 깔끔하게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니 슬쩍 잡아당기기만 해도 휙 빠져버리더군요. 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수경아, 여기 이거 안전벨트가 이상하다. 제대로 안 채워져. 며느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 그래요? 뒷좌석 벨트가 좀 낡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안전벨트는 중요한 건데 미리 손을 보고 다녔어야지. 평소에는 그 자리에 앉을 일이 없어서 잘 몰랐나 봐요. 어머님 거의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잘해준 며느리한테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까 봐서요. 그 사이 차가 외곽으로 빠지자 점점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논밭 사이로 난 좁은 도로라 가로등도 별로 없고 인적도 끊겼더라고요. 마주오는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놀다 보니 시간이 늦은 것도 모르고 너무 오래 있었네. 운전하기 괜찮으려나? 저는 갑자기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 신경이 쓰였지만 운전하는 애 신경 쓰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핸들을 확 꺾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세상이 기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쾅! 굉음이 귀를 찢을 듯이 들려왔습니다. 차 옆구리가 뭔가에 부딪힌 거예요. 며느리가 뭔가 장애물을 발견했는지 핸들을 꺾으며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그 바람에 안전벨트를 차지 못한 제가 그대로 옆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머리가 창문에 세게 부딪혔는지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번쩍하더니 온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으로 충격이 퍼져나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픈 건 확실했어요. 숨을 쉬려는데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안전벨트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소린 분명 놀란 음성이 아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웃음기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상황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차갑게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 말이죠. 아휴, 난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치며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몸과 정신이 캄캄한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다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흐린 시야로 하얗고 낯선 천장이 보이더군요.
분명 우리 집 천장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정신을 차리려 해도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눈을 깜빡여도 시야가 계속 흐릿했어요.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았죠. 코끝으로 소독약 냄새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병원인가? 고개를 돌리려고 했는데 목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창민이. 제 아들 창민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야에 사람 형체가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제 하나뿐인 아들 창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게 창민이 맞아?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못쓰게 됐나? 몇 달 전에 봤을 때도 건강하던 아이가 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더군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하자 목이 바싹 말랐어요. 간신히 입술에 침을 바르고 천천히 소리를 내봤습니다. 창민아. 그 작은 소리에 창민이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맞아 엄마! 나 엄마 아들 창민이 기억나?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데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엄마 고마워. 깨어나줘서 고마워. 간호사님! 간호사님! 창민이가 바깥에 대고 마구 소리를 지르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뛰어들어오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더군요. 뭔가를 확인하고 불빛을 비추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손가락 한번 움직여보세요. 저는 천천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자 의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오다니? 내가 그럼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는 말인가?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간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3개월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의사들도 깨어날 거라는 보장을 못해서 창민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아들이 가죽밖에 안 남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야윈 얼굴과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석 달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으면 그렇게 됐을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민아,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깨어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창민이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근데 수경이는? 수경이는 어딨니? 분명히 나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그 이름을 꺼내자 아들의 얼굴이 단박에 어두워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건... 왜 그런지 창민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저를 서울로 데려가던 게 떠올랐어요.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었죠. 그리고 저녁에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과 뒷좌석 그리고 안전벨트가 떠올랐어요. 그래,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고장나서 안 채워줬어. 이상하다고 했는데 수경이가 괜찮다고 다 왔다고 했었어. 그런데 어쩌다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며느리가 핸들을 꺾던 게 생각났어요. 차 옆구리로 무언가를 심하게 들이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바람에 안전벨트를 차지 못한 제가 그대로 머리를 창문에 세게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 흐린 기억 속에서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던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안전벨트 안 했냐며 확인하듯 또는 조롱하듯 웃으면서 묻던 그 목소리. 사고가 난 상황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며 창민이를 바라봤어요. 창민아, 그날 이상한 게 있었어. 사고 나기 전에 안전벨트가 안 채워졌어. 수경이한테 말했는데 금방 도착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던 아들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고 제 목소리는 더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사고가 났어. 근데 사고가 났는데 수경이가 웃었어. 분명히 내가 들었어. 나한테 안전벨트 안 했냐고 물으면서 웃는 게. 그런데 그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알아. 나도 다 알아. 뭐? 뭘 안다는 거야? 장민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서 다 조사했어. 경찰? 경찰이 뭘? 사고 날 때 블랙박스 분석하고 차량 검사하고 다 했어. 아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듯 갈라지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뒷좌석 안전벨트는 그냥 고장난 게 아니었어. 일부러 망가뜨린 흔적이 나왔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아들의 말은 계속됐어요. 버클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고정이 안 되게 만들어놨대. 경찰이 다 분석해봤는데 우연히 고장난 게 아니고 누가 일부러 억지로 거기 뭘 끼워 넣은 거래. 숨이 막혀오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봤어. 수경이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전봇대로 돌진해서 핸들을 꺾은 거야. 아들이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허공에 대고 깊은 탄식을 내신 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그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일부러 전봇대 있는 쪽으로 뒷좌석 쪽이 부딪히게끔 꺾은 게 확실하다고 했어. 의도적으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만 다치게 하려고 한 거래.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럼 수경이가 일부러 나를? 응.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경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엄마를 해코지하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수경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날 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루 종일 웃으면서 효도하겠다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다정하게. 그러다 다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창민아, 그럼 설마 그것도 다 일부러 나를 방심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래? 그게 전부 연기였단 말이야? 아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식당 때문에 그랬대. 수경이가 경찰한테 다 진술했어.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식당을 안 파니까 그래서 유산으로라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대. 뭐라고? 유산? 엄마가 돌아가시면 식당이 나한테 오잖아. 그럼 수경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맨발로 눈밭에 서 있는 것처럼 한기가 몰려왔어요. 하나뿐인 며느리가 식당 때문에 저를 해치려 했다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뒤이어 들려오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누워 계신 사이에 다 밝혀졌어. 그래서 수경이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어. 뭐야? 살인미수? 그럼 수경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야? 재판도 다 끝났어. 지금 복역 중이야. 징역 7년 받았어. 저는 한참 동안 넋이 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해 손녀까지 낳은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저를 죽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다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퍼뜩 손녀의 얼굴이 떠올라 아들을 향해 물었죠. 창민아, 그럼 혜빈이랑 너는? 난 당연히 이혼했지. 엄마를 죽이려고 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 그런 여자한테 애를 어떻게 맡기고. 창민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한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억지로 웃어 보였죠. 엄마 걱정하지 마. 혜빈이는 내가 잘 키울 거야. 그리고 미안해. 난 그 여자가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도 몰랐어. 같이 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번 말리기만 했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 내가 막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니. 아무리 부부라도 네가 어떻게 걔 속을 다 알겠어. 그러면서 한숨을 쉬자 그날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향해 다정하게 웃던 얼굴, 옷 골라주던 손길, 맛있게 드시라며 반찬 집어주던 모습들. 그게 전부 저를 방심하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창민아, 엄마. 혜빈인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애는 괜찮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인지 잘 몰라. 엄마가 잠깐 미국에 갔다고만 해뒀어. 그래, 잘했다. 저는 눈을 감고 환하게 웃는 손녀를 떠올려 봤어요.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리 참아보려 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민이가 조용히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깨어났잖아. 그걸로 된 거야. 전 그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석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경찰 조사와 재판, 이혼을 겪으며 어린 손녀를 돌봤을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직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민아, 이제 괜찮아. 엄마 쉽게 안 죽는다. 내가 죽으면 누가 우리 혜빈이를 봐. 창민이도 울먹이며 웃었어요. 맞아. 엄마가 혜빈이 봐줘야지. 그러니까 빨리 나아야 해. 그래, 걱정하지 말어. 엄마만 믿어.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꽉 쥐자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살아야지. 내 아들이랑 손녀 돌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해. 그로부터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치료받았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석 달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 근육이 다 빠져버렸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했어요. 환자분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빨리 나아야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매일 병원에 와서 제 안부를 확인했어요. 손녀를 도우미에게 맡겨야 하니 돈도 많이 들 것 같았죠. 거기다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치료비도 엄청날 것 같았어요. 창민아, 네 이 병원비는 다 어떻게 감당하는 거야? 에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엄마는 제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회복할 생각이나 하셔. 그러면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열심히 약 먹고 치료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퇴원해 병원비도 아끼고 직접 손녀도 돌봐주는 게 아들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으로 힘든 치료를 견디고 지루한 2달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병원에서도 퇴원하라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간 친절하게 저를 돌봐줬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박수치며 응원해 주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연세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다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제가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이를 악물고 힘을 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힘을 내려고 했죠. 퇴원하고 아들네 집에서 생활하던 저는 마침내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민아, 나 어디 좀 다녀와야겠다. 네? 어디요?
설마 식당에 가시려는 건 아니죠? 거긴 아직 안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면회를 가봐야 할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수경이요?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왜요?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든 기억인데. 아니야, 봐야 해.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다. 무슨 말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가볼게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직접 해야 하는 말이야. 그 애가 어떤 얼굴을 할지 꼭 직접 보고 싶거든.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있다는 교도소로 향했어요. 혼자 멀리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디뎠습니다. 교도소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안에 못된 욕심으로 저를 해치려고 한 며느리가 있다는 생각에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유리창 저편으로 수의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수경이었죠.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져 있더라고요. 얼굴에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에 백화점에서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수경이가 절 보더니 흠칫하며 한참을 망설이다 의자에 앉았어요.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더군요. 어머님,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전 그런 상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고 석 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지. 이 애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하고 내 손녀가 엄마 없이 살게 됐어. 그런 생각에 분노가 치밀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고작 그런 화풀이를 하러 그곳에 간 게 아니니까요. 전 그냥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신문 기사를 오려둔 종이가 들어있었죠. 종이를 가만히 들어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습니다. 수경이가 고개를 들더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기사를 읽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제 예상대로였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읽어봐라. 수경이가 기사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이더군요. 민간 투자산업단지 개발사업 확정, 토지 보상금으로 인근 주민들 횡재? 수경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소는 어머님 식당이 있는... 그래.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식당을 안 팔고 버텼는지 아니? 이미 수경이의 눈에는 공포에 가까운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한 3년 전 일이었지 아마?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저희 식당에는 군청에 근무하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한 10년 넘게 꾸준히 오는 손님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와서 순댓국을 먹고 갔죠. 나이는 창민이보다 대여섯 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손님이 저녁 늦게 혼자 와서 순댓국에 소주를 한 병 마시더니 손짓하며 절 부르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마침 식당 안엔 다른 손님이 없었어요. 사장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왜, 뭐 반찬 더 줄까? 저는 앞치마를 들은 채 손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손님이 의자를 당기며 앉으라고 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뭐 왜 그러는데? 들어는 보고 답을 해야지. 사실 저희 엄마도 20년 동안 순댓국 장사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뵐 때마다 저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아유 철은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그때 한참을 망설이던 손님이 침을 꿀꺽 삼키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 10년 넘게 뵈면서 정이 들어서 몰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식당 절대로 파시면 안 돼요. 뭐? 아니 뜬금없이 왜 그러는데? 이 동네요 조만간 엄청나게 개발될 수 있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공공사업이면 말씀 안 드리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들어오면 장난 아닐 거예요. 땅값이 껑충 뛴다고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아니 뭐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절대 팔지 말고 버티세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가? 이 동네가 개발된다는 거야? 아니 네. 그러면 얼마에 보상받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팔지 마세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래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약속하라는 듯 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밖에 새 나가면 저 잘려요. 아니, 공무원이 개발 정보 미리 흘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이 진짜 사장님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족들한테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거의 목숨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애 셋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잘리면 큰일 나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걱정 붙들어 매.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손님이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보통 때 같으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술이 한 잔 들어가 취기가 도니 저를 보고 고생하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땅값이 뛴다니 그럼 아들네 크게 한몫 떼어주고도 제 노후 자금이 마련될 것 같았죠. 손녀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순 없었습니다. 손님이 그렇게나 신신당부했는데 입 한 번 잘못 눌려 은인 같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죽어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나이 먹는 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저를 도와준 사람의 불행 위에 제 행복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식당을 팔라고 들볶아도 절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고도 싶었지만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참았네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수경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다 건너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식당이 조만간 개발지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네가 아무리 괴롭히고 매달려도 죽어도 안 된다고 버틴 거다. 수경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 보상금 많이 받게 됐다. 병원에 있을 때 연락이 왔더라. 수경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8억. 네? 8억이요? 거짓말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면 좋겠지. 기사 봐라. 거짓말인가. 근데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으면 제가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도 고생 안 하고 혜빈이도 엄마 없이 자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왜요? 하지만 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땐 나도 너무 답답해서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그 말을 했다면 네 마음속에 어떤 뱀 같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을지 절대 몰랐을 거 아니냐. 그 말에 수경이가 눈을 크게 떴지만 뭐라고 반박하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실을 말했어도 돈에 눈먼 너는 언젠가 내 뒤통수를 쳤을 거야. 네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못돼 먹은 마음이 금방 튀어나왔을 테니까. 수경이가 유리창 너머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아니야! 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이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서 뒤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수경이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치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열하는 상대를 보고도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교도소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비춰왔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지난 일은 기억에서 지우고 앞으로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 이후로 또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갔어요. 전 이제 아들이 저 때문에 병원비로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해 손녀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카센터도 차려줬습니다. 타고나길 성실한 아이라 금방 손님이 느는 것 같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때 왜 그렇게 비밀을 말하지 않았냐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럼 부끄러운 가족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